71번.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의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세에 대해서 아닌 거. 그러니까 찾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세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찾아라. 라는 뜻이고. 자, 한번 봅시다. 상가 건물을 공장과 교환한 경우예요. 이거는 이제 교환을 했더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판매, 즉, 물건에 대한 구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상가 건물과 공장 자체가 과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거고. 근데 만약에 주거용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면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임대회사가 유상으로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1번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과세로 보는 거예요. 주거용은 면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자동차 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요거는 무상이기 때문에. 근데 100% 무상이라고 해서 과세가 아닙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AS거든요. 애프터 서비스 쪽으로 보기 때문에 요거는 판매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과세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4번은 컴퓨터를 현금으로 판매했다. 요거는 말 그대로 과세죠. 그래서 정답은 71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2번입니다.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영세율의 적용 사업자는 10% 대신 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다. 납세 의무가 없는 것까지는 맞는데 신고하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납부를 자체를 안 하는 것 뿐이지 1번에 대한 몸매상을 보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영세율의 목적은 기초 생필품 또는 국민 후생 용역에 대한 세부담 완화다. 이건 영세 아니에요. 이건 면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개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 가액이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면세가 아니죠. 이거는 그거죠. 과세죠. 매입세 공제가 잠시만 다시 하세요. 시술 했어요. 잠시만요.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않은 게 맞는데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까지는 맞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맞다. 보시면 되죠. 4번. 영세율은 부구면세 제도이나 면세는 완전 면세 제도 아니에요. 영세는 완전 면세 제도. 그러니까 부구면세 제도는 면세에 대한 거고 면세는 완전 면세 제도, 부구면세 제도는 요거는 영세 반대로 바뀐 거죠. 그러면은 정답은 3번인데 선생님 1번은 맞다며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영세율의 적용 사업자는 10% 대신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건 맞는데 납세 의무가 없다는 게 아니고 납세 의무는 있다. 납세 의무는 있죠. 왜냐하면 환급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아까 실수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1번도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한데 납세 의무가 없다라기보다는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요. 일단은 세금은 없는 건 맞는데 환급 받아라는 뜻으로 보시면은 납세 의무가 없다는 거는 좀 애매하네요.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자, 그 다음 73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토지의 공급입니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가 맞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면세이고 임대가 과세예요. 토지 임대가 과세인 거고 토지 공급은 면세가 돼요. 그래서 토지 자본시초는 다 불공 때리는 거 이렇게 되고요. 주택의 공급, 국민주택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85m 제곱이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과세가 돼요. 그래서 3번 주택 임대 용역은 면세가 되고요. 미가공 식료품도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로 하는 주식회사 3일에
2021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공급과 관련한 거래 내역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제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과표로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표라고 하면은 매출의 공급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고,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거래처는 단기 할부 판매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였다. 총 공급가액은 1000만원이고, 동 예정 신고 기간 동안에 받기로 한 금액은 400만원이다. 단기 할부 판매라고 하면은, 사실 2회 이상 그 분할을 한다는 얘기가 언급이 있으면은, 사실 각 공문을 받기로 한 대로 이렇게 보는데, 사실 단기 할부 판매 조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이 된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1000만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400만원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거래처에 대한 재화를 공급하고 3일에 원재료를 사용하는 원재료에 공급받았다. 이것은 사업상 중요로 보여야 되는데, 근데 원재료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공급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500만원에 공급을 했다고 돼 있죠. 그 대가로 원재료를 공급받았다. 이건 샀다 이 뜻인 거예요. 구입했다. 저도 이게 문제 풀면서 상당히 이게 좀 헷갈렸는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가로 500만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급하고 여기까지만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3번. 해수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200만원 수령하였다. 사실 이거는 아닙니다. 내가 돈 안 준 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처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 할부 판매로 인한 이자는 그래 물건의 판매에 대한 그거니까 오케이. 그런데 돈 안 줬다고 해서 너희들이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처리를 하겠냐, 그렇게 했을 때는 이거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제3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였다. 수입을 했잖아요. 수입한 재화의 관세 가격은 300만원, 별도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존재를 한대요. 자, 보니까 요거 합치면은 400만원이거든요. 요것도 당연히 부가세예요. 그러니까 이 부가세는 그러니까 세금 더하기 세금, 그러니까 딸려오는 세금을 보시면 되고, 400만원 요것도 부대비용으로서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합치면 얼마냐면은 300만원 더하기 100만원 해가지고 총액 400만원이 되고, 요것도 과세 표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냐면은, 자, 인도 기준 1000만원, 그 다음에 판매한 재화 500만원, 요거 600만원짜리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연체이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에 수입하게 했는데 내가 판매를 하려는 그런 부분 때문에 400만원도 그냥 포함시켜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000만원, 500만원, 그 다음에 400만원 합치면 얼마냐면은 정답은 2번 1900만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5번입니다. 자, 다음 중 일반 과세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매입세 공제되는 거 여기 보시면 되고요. 자, 1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없는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 아니죠. 이거 면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제 못 받아요. 자, 그 다음 3번 현금 영수증상의 매입세. 이게 과세라고 치면은 현금과세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 매입세. 요거는 불공입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렇죠.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6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 공제 대상 사유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대손세 공제 대상 사유잖아요. 어떤 거냐면은 4번 사업 부진입니다. 원래 사유라고 하면은 6가지. 파산 있고, 사망 있고, 행불, 행방불명, 그 다음에
뭐 실종이랑 똑같이 뭐 행방불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 다음에 그 부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부도,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 요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 부지는 대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사업 회사가 지금 경영 상태가 안 좋은 것 뿐이지 사업 부지는 결국 대손이 아닙니다. 자, 77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세법상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일반 환급의 경우 예정 신고 시 환급 세액이 발생하면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우선 차감을 하고 차감한 후에도 환급 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한답니다. 맞아요. 이거는 예정 신고 때는 환급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예정 신고 시 미환급 세액으로 잡아줘요. 그래도 뺐는데 환급이다? 그때는 이제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최종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이 있다. 맞죠? 3번 일반 환급은 과세기간 단위로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로 환급한다. 일반 환급은 맞아요.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로 환급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4번 조기 환급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조기 환급 신청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다. 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세를 이제 수출하는 뭐 이제 업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설비 구입으로 인해서 한 경우에는 조기 환급이 돼요. 근데 누구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 틀렸기도 하고 기간도 틀렸기도 하고, 기간은 15일 이내로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부분은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문제입니다. 회계관리 1급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삼희 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게 되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신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부가가치세를 알아야 덜 낸다. 물론 이제 뭐 어떠한 곳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기술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상업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이제 아는 게 힘이라는 얘기가 사실 그냥 나오는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하면서 이게 아는 게 힘이다 라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신문 기사처럼 부가가치세를 알아야지 덜 낸다는 것도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이제 막 뒤통수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모든 걸 맡긴다는 것 자체를 저는 솔직히 좀 안 하는 게 나아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전 세무 쪽은. 자, 봅시다. 전략을 빼고요. 자, 앞에 보시면은 제출한 매입처별 세운계산서 합계표 중에 기재사항 중에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사실 이제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 다시 할게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잖아요. 다른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매출처별 세운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제출 안 했다, 당연히 불성실. 부실했다, 당연히 불성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로 가실로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때에는 세운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3번인 경우에는 사실 요거는 매입 쪽에서는요 아예 그냥 부봉지 때려버립니다. 근데 매출 쪽에서는요 이제 가산세가 붙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1%를 붓는다든지 아니면 2%를 붓는다든지 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거진다 2% 정도 보시면 돼요. 미발급 아예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연발급도 되진 않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운계산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거는 또 맞아요. 근데 정답은 4번입니다. 매입처별 세운계산서 합계표를 지연제출하게 되면은 지연제출 가산세가
부과됨으로 주의한다. 사실 이거는 뭐 지연제출 가산세라고 뭐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 신고 때 안 냈다 하면은 하청 신고 때 내면 되고, 하청 신고 이후에 안 냈다고 해도 그거는 아예 불공시켜버리죠. 그렇지. 아예 불공시켜버리기 때문에 지연제출 가산세가 아니고 아예 그냥 불공시켜버립니다. 그때는.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율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불공시켜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7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1번 자 봅시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 즉 매입자를 의미를 합니다. 매입자인 경우에는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버리면은 가산세를 물어야 됐을 때는 전혀 아니에요. 요거는 아예 그냥 불공제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를 수령했을 때 발급해야 한다. 수령했을 때? 아니요. 요거는 판매했을 때 인도 기준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수령했을 때가 아니고 내가 팔았을 때 이제 해당되는 거라. 그래서 2번은 문맥상 틀렸어요. 3번에 대한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되는 거, 이게 맞는 거고. 1번하고 2번은 매입자의 시점에서 보는 거랑 틀린 거고. 4번 한번 봅시다. 과세거래를 면세거래로 잘못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4번은 솔직히 틀렸거든요. 사실 계산서 자체가 요거를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학교에 있을 때도 솔직히 듣지는 못했거든요. 계산서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긴 들었는데, 사실 그 세금계산 발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했다면은 수정계산서를 발급했을 때는 게 아니고요, 계산서 자체를 아예 그냥 취소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수정을 하든지 아예 그냥 취소시켜버리고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요, 한 번에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적은 건데, 사실 원래 계산서하고 세금계산서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상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계산서를 아예 그냥 취소시켜버리고 그 다음 세금계산서를 아예 별도로 발행해줘야 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올바른 거 3번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0번입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1번.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필요적 기재사항은 모두 기재한다. 이거 당연한 거죠. 필요적 기재사항은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니까 전자기 때문에 보관 의무가 면제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원래 내야 되는 것 자체가 면제되는 게 원래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합계표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원래는 면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계표는 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발급 의무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한답니다. 맞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제도랍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풀이 및 해설이 모두 끝났습니다. 재무회계 이제 풀이 해설하고 이제 세무회계 풀이 해설을 진행을 했는데, 세무회계 쪽 풀이 해설은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짧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길게 하지는 않았는 것 같고, 그리고 개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거의 다 피해서 나왔는 문제다 보니까 사실 크게
뭐 개정된 부분에서 설명할 내용은 딱히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도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고 충분히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풀이 해설 자체가 제가 100%다 맞지 않는다는 걸 제가 좀 미리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세계관리 1급을 지금 처음 한 상이지만 그래도 좀 무난하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참고로 보아주시고 그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풀이 해설이 이제 가끔 가다가 제가 정말 헷갈릴 정도로 이게 맞을까라는 문제도 있고 사실 문제 그 자체를 봤을 때 원래 회계관리 시험 자체 문제 스타일이 원래 그렇게 나옵니다. 문제 자체가. 그래서 좀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문제 안에서만 좀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조금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해 안 되더라도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도 책을 좀 참고해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제 블로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풀이에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2021년도 11월 달 거가 제 블로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 링크도 같이 해서 댓글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업로드를 꼭 제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도움이 그리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제 강의가 괜찮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관리 2급을 이제 시작으로 제가 3년 동안 이제 회계관리 2급을 올렸고 회계관리 1급을 제가 블로그에서만 이제 보아 올렸잖아요. 그래서 회계관리 1급 같은 경우에는 3일 회계법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가 쓴 거고요. 현재 이제 2022년도 공개 문제가 현재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일을 보고 공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회계관리 1급은 제가 블로그하고 그 다음 유튜브하고 병행을 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꼭 시험 잘 치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시험 합격하시길 바랍니다.